자, 이제 세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볼 텐데요. 아까 차별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지만 이게 왜 차별이 쉽지 않은 문제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과연 비교할 대상이 있는 거냐, 이 문제도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게 미국처럼 이게 직무급제가 아니에요, 이게. 완벽한 직무급제.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할 경우에는 이 돈을 주는 거다, 그런 급여 체계가 아니고 뭐 호봉제와 뭐 성과급제가 아주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임금 차별하고 있네? 이거 왜 임금 차별했습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뭐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우린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약간 직무 난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기간제라고 해서 차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추정할 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임금 문제는 이게 차별인 거다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왜 밥값 차별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별로 법리가 마땅한 그런 게 안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왜 작업복을 이 사람은 좋은 거 주고 이 사람은 뭐 방수도 안 되는 거 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차별로 볼 만한 문제가 커요. 크긴 한데 각종의 뭐 이제 연봉이라든지 이런 수당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건 차별을 할 이유가 있는 차별인 겁니다. 이걸 추정할 거리들이 상당히 등장하고 있는 거야. 등장하고 있어서 요거를 이제 입증하려면은 상당히 이제 일단 동종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거다. 요거 하나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다. 그걸 같이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법제도는 만들어졌는데 이걸 통해서 구제받은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은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명확하게 뭐 중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은요 들어가면은 이길 가능성이 커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적어도 사람이 밥 먹는 문제 가지고서 이제 그런 차별하면 안 돼요. 적어도 뭐 사람이 뭐 기차 타고 다니는 문제를 가지고 차별하고 있다. 이때는 뭐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은 뭐 무궁화로 타야 되는 거야? 왜 이 사람은 뭐 KTX인 거야?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나머지 것들은 사실 쉽지가 않은 형태가 좀 돼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차별에 대한 법리들은 좀 발전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 법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지만 안정이 될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이거는 뭐 찍어야 돼요, 이거는요. 이건 법 조항은 엄청 많은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되면은 근로기준법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아요. 한 조에 조항이 8항, 9항까지 나와요. 거기다가 거의 10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다 보신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것들을 보시고서 혹시나 이제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좀 찍어서 공부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근데 한 문제는 버리겠다는 생각이죠. 버리겠다, 이게. 내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 틀린다. 이게 100점은 인간적이지 않아. 이러면서 약간 버리는 문제로 보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법이에요. 하지만 교수님들 잘 몰라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가장 중요한 약점이 전문가가 없어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두 개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법에 관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두 개가 동시에 되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한 분들이 있습니다. 법을 잘 몰라요. 근데 교수님들은 법을 알아요. 법을 아는데 실제로 기기를 몰라요, 이게요. 기기를 모르니까 기기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게 모르기 때문에 아주 특징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앞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즉 총론에서 문제가 상당히 나오는 이런 구조가 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문제보다는 보건에 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실제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교수님들도 정확하게 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를 좀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파트이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서 좀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히 전문가를 찾기 힘든 그런 법 중에 하나입니다. 법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법의 골자는 나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안전보건법. 뭐에 관한 법인 거냐? 안전에 관한 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안전을 관리하세요. 이런 법인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에 관한 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건에 관한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를 관리하세요. 이런 법들이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뭐, 이 법들을 여러분 모르죠. 유해물질 어떻게 관리하고, 뭐, 기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화학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이 알 수가 없지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많지만, 보건에 관한 문제는 몇 개 나오는 지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문 중심으로 해서 보시고서 나오게 되면 읽는 식으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의 보건에 대한 어떤 그 강론이 아니고 총론에 해당하는 파트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주로 총론이 문제가 꽤 나오니까 그걸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8쪽에 총칙을 보게 되면 뭐에 대한 문제인 거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보상보건법은 재해에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당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예방하세요. 그에 대한 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의조항 중요합니다. 교수님들이 잘 모르시면 정의조항 내세요. 정의조항 보셔야 돼요. 산업재해 보시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여기서도 근로자가 돼요. 사업주가 이제 정의가 다르죠, 그죠?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원청업체가 책임져야 될 경우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즉 계약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용자는 아니지만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에는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 보니 정의 규정을 사업주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쭉 그 정의 조항 읽어보시고요. 중대재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신의칙 위반 문제였어요. 시행규칙에서 문제 나왔어요. 보통 산업안전보건법은 조항 자체가 많은데 그 많은 데다가 시행규칙까지 보고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뭐랑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약간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하고 있어서 중대재해가 뭐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 다음에 부상자가 이제 3개월 이상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다. 그 다음에 동시에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도 중요합니다. 적용 범위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에요. 모든 사업장이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는 위반을 해야겠죠. 그죠? 산재보건법도요. 모든 사업장이죠.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에도 적용됩니다. 국가, 지자체, 공기업에도 이 내용을 적용해요. 왜 적용하는가 하면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상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이 법에서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자, 근로자, 이 법 지켜야겠죠. 그죠? 지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429쪽에 5번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에 대응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가 지저분한 문제가 되는 건데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 뭐 어디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사업주가 예방해야 되는데 이거는 노동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지 사업주가 이 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면 협조를 정할 수 있다. 읽어보시고 7번을 보시면 노동부 장관이 이게 최근에 그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순위 등을 공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해서 공표하도록.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원하청이 같이 있는 구조에 있어서는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가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함께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함께하는 구조로서 이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공표하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이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급인한테 책임을 자꾸 부과를 하는 거예요. 하청회사 근로자지만 당신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당신이 공표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당신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원청회사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430쪽에 이제 은폐하지 마라.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마세요. 재해 발생 원인을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참 은폐가 많은 나라입니다. 특별히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신기한 걸 보시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그 OECD 국가를 비교해 보게 되면 하위권이에요.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 사망 건수가 1등이에요. 거의 연간 2,000명 가까이 돌아가시거든요. 산업재해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발생 건수는 하위권인데 사망 건수는 이게 1등이에요. 그럼 항상 우리나라는 다치면 죽는 거냐 이게. 그렇진 않겠죠. 웃으면 안 되는 문제지만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자료가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은 은폐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망은 은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망도 심지어 은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도 은폐를 해요. 옛날에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지게차 가다가 지게차로 운전하다가 이분을 치였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앰뷸런스 불렀는데 앰뷸런스 돌려보냈어요. 119 불렀습니다. 돌려보냈어요, 이게요. 119 보내면은 자료가 남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 자가용 끌고 돌아다니시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게요. 이게 일종의 은폐인 거죠, 이게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은폐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정부에서 이제 산업안전 감독이 나와요. 감독이 나오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은폐 걸리게 되면은 나중에 또 그 정부가 입찰하는 공사 같은 데서 불이익이 있어요. 점수 같은 데 불이익을 주게 되는 케이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산재 보험료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은폐가 관행화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산업재해가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과연 드러난 산재가 전부일까? 이거를 잘 모르는 이런 한계들이 꽤 있어요. 어쨌든 은폐해서는 안 되고 재해 발생 원인을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요지를 사업장에 비치를 해야 되고 게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관리를 하는데 체계적으로 사업장에서 관리를 해야겠죠.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옛날에 2차 문제였어요, 이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등장하기 어려운 2차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산업안전, 이게 노동법 문제입니다, 이게. 경영 문제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놓고, 갈로 열고요. 도표 포함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림을 포함해 갔어요. 법 문제에서 그림 그려라 이런 문제는 굉장히 능문 문제인데 그 해에 딱 한 번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거는 산업안전 쪽을 뭐 전공한 분이 냈다든지 독특한 그런 그 분이 내셨을 건데 어쨌든 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한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안전보건망 간의 문제는 이제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이 사람 두고서 관리하세요.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업주가 있고요. 사업주는 회사가 되는 거죠. 법인이 있는 거고. 자, 이 사업주 밑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자,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공장장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 밑에 현장에서 이분은 전체를 관할하는 분이고, 현장에서 이제 현장 근로자들을 감독하게 되는 분들이 등장할 겁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관리감독자 이런 표현 쓰죠. 관리감독자. 보통 이제 현장에서는 뭐 조장이나 반장이나 뭐 직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관리감독사가 안전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죠? 보건에 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걸 지도 조언하기 위해서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지도 조언할 수도 안전관리자를 둬야 되고, 안전관리자. 자, 보건에 관한, 뭐 위생에 관한 그런 건강에 관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관리자를 또 두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둡니다. 산업보건의가 이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보건관리자에 대해서 이걸 또 지도하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관리 책임자가 이제 안전관리자를 뭐 지휘 감독을 하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분들을 보조하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형태를 일단 이해하시고서, 마주 좀 뭐 현장에서 이해하시게 되면 뭐 공장장이 있는 것이고, 공장장이 책임지는데 공장에 있는 직장이나 조장한테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다. 이분들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431쪽에 2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총괄하는 분입니다. 총괄하는 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고 전체로 총괄하는 분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예요.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또 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또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 하면요. 하청을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 하청을 같이 두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원청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을 해야 되는, 총괄하는 거죠. 이 공사를요. 전체적으로. 그런 형태가 지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이해를 하시고, 관리감독자는 이제 그 직접 현장에서 감독하는 부서이장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언하고 있고, 사업주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를 하고 있어요.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보건관리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이제 보건에 관한 문제를 지도 조언하고 있고, 사업자와 안전보건 이제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보건의는 이제 의사입니다. 원래 이제 안전보건관리자가 이제 의사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산업보건을 둬가지고, 이제 보건관리자를 지도하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심의의결 기구가 산업 이제 안전보건위원회예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위원회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8번이에요. 몇 명이 나올까요? 그건 없지만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됩니다.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산업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보다 급이 높은 다른 규정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취업규칙을 위반했다? 안 될 겁니다. 단체별 위반했다? 안 되겠죠. 법령 위반했다? 안 되겠죠. 아무리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뭐 단체별이나 이런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될 겁니다. 432쪽에 밑에서 세 번째 문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배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보겠습니다. 433쪽에. 이 법 내용들은 상세히 다룰 수가 없어요. 제가 중요한 것들을 찍어드리고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3쪽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을 해야 돼요. 사업장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이 성격이 뭔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조금 취업규칙 아래에 있는 규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원의 그 계위를 보시면은 이제 이 회사 내에서는 단체별 취업규칙 근로계약인 건데 그냥 취업규칙의 밑에 있는 그냥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인 거다 이렇게 하시고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위반해서는 안 돼요. 그죠? 해당 사업장에 적용하는 단체별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반하게 되면은 예, 그 단체별이나 취업규칙의 정한 기준에 따르게 돼요. 그럼 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근데 문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또 취업규칙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취업규칙이면 만들 때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서 만들어야 될 건데 이건 취업규칙은 아니에요. 만드는 제도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작성, 변경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작성, 변경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론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강론이에요. 이제 안전에 관한 장치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고요. 보건에 관한 장치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엄청 많으니까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사주 나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유해 위험 예방 조치입니다. 그게 거의 뭐 20조 가까이 되는 건데 20조도 아니에요. 각 조마당 뭐 8항, 9항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것도 보겠습니다. 433쪽에 두 번째 문단 작업중지, 요건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공장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게 되면은 이렇게 할 때 있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근로자들 다 불 끄세요. 했는데 불을 안 끄고 불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로자들 도망을 갔어요. 나중에 이제 왜 도망갔습니까? 이거는 근로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이 근로자를 징계를 했어요. 이 징계는 정당한 징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 정당한 징계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상의 의무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원래 사업주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업주의 의무가 안전배려 의무예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의무는요, 오히려 해야 될 의무가 위험하니까 빨리 대피하세요. 이게 사용자의 계약상 의무예요. 이건 사업주가 오히려 피해라. 이게 의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혹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를 시키고 빨리 피하세요. 이게 사업주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불 끄세요가 아니고 위험하니까 피하세요. 이게 사업주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에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사업주의 의무인 겁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그걸 못 봤어요. 근데 근로자가 보니까, 위험해요. 급박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근로자가 먼저 대피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이제. 사업주가 먼저 발견했을 경우에는 빨리 대피를 시키고 중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근로자가 보고, 이제, 이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중지하고 대피하고 나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상급자가요, 별로 위험하지도 않은데 왜 도망갔습니까? 징계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대피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해고라든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작업 중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올해 문제가 약간,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이름 표를 써서 약간 지저분한 문제가 나왔어요. 옆에 43번 문장 보시죠. 43번. 약간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문제예요. 원래 우리가 보통 강의를 하거나 설명을 할 때, 그냥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이 작업만을 분리해서 도급 줘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하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본 건데, 약간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좁게 물어본 그런 문제였어요. 유해 위험 작업 중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인가 안 해주면은 그 작업만을 분리해서 도급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령으로 정한 작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시행령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유해 위험 작업을 분리해서 도급 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뭐 법의 취지가 아니거든요. 아닌 건데 약간 문제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 조금 꼬아냈던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 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도급인한테 책임 무고하는 거예요. 도급인한테. 그러니까 도급인이 이런 일을 하세요, 이거예요.
도급인은 원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업주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같이 근무할 경우에는 도급인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즉 같은 장소에서 일부를 도급 주고 있다. 혹은 아예 전체에 대한 전문 도급을 주고 있다. 이 경우에는 원도급업체의 사업주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 수급업체 근로자인 거지만 같이 근무하고 있는 거니까 당신도 이걸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뭔가 책임을 부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도 하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435쪽에 그 판례는 그냥 무시하세요. 일단 뭐 지금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판례니까 넘어가시고. 판례 바로 밑에 보시면은 원도급업체 사업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보는 원청업체. 여기가 원청업체, 도급업체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하청업체가 되는 거죠. 주급업체. 근로자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네가 이 사람의 사용자는 아닌 거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당신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도급업체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같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원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해서 함께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하시고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못 봐요. 그죠? 저도 못 보는데 이거. 자, 436쪽에 바로 오겠습니다. 436쪽에 이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원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가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뭔가 이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원도급업체 사업주는 이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나왔던 그 기출문제가 안전보건교육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안전보건교육 밑에.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하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로 채용할 때. 채용할 때인데, 원래 누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사업주가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실시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이에 대한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데 건설 일용 근로자 채용 시에는 등록기관에 실시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 세 번째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책임자 교육을 해야 돼요. 관리 책임자 교육을 누가 받는가 하면 첫 번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두 번째 안전관리자, 세 번째 보건관리자. 그리고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간에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기출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이거 뭐 강의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서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쭉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고 이제 중요한 것이 보건관리입니다. 보건관리는 나오는 파트가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438쪽에. 안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기계 뭐 안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오시면 상식적으로 찍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보건관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잘 나오는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게 되면 작업환경 측정 시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돼요. 이거는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요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요구하게 되면 환경 측정할 때 이 대표를 입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건강진단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건강진단, 두 번째 줄,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돼요. 그것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강진단 결과를 이제, 근로자 동의하지 않았는데 공개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439쪽에, 이것도 상식의 문제입니다. 439쪽에 두 번째 문단,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해야 되지만, 다만,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인 거죠. 그죠? 세 번째로 역학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뭐 당연한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이 있습니다.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해야 돼요. 만약에 건강을 회복했을 경우에는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취업을 하게 돼요. 언제요? 지체 없이. 회복했을 때는 1개월 이후에 3개월이 아니에요. 지체 없이 이 근로자를 취업을 하게 됩니다. 6번은 뭐 단결 메뉴입니다. 이거는요. 6번은요. 어떤 메뉴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법정 근로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그런데 법정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도 나오게 되고 엄밀하게는 산안법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첫 번째로 이 근로자가 18세 이상이다. 이 경우에 법정 근로시간. 18세 미만이다. 이 경우에 법정 근로시간. 다르죠.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하루의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었죠? 8시간. 한 주는 40시간. 그러니까 18세가 안 되는 근로자. 하루 7시간. 한 주에 40시간이었어요. 이걸 오버한 게 연장근로였습니다. 연장근로 몇 시간까지 가능하죠? 18세 이상이다. 한 주 12시간. 18세 미만이다. 하루 1시간, 그죠? 한 주에 6시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은 유해 위험 작업을 하고 있다. 유해 위험 업무는 뭔가 하면은 잠수나 잠암을 얘기합니다. 잠수 작업, 잠암 작업. 그러니까 고기압하에서, 고압하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근로시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잠수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6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 주에 34시간 동안 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막아놨어요. 그걸요. 연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게 6번의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시행료로 정하는 작업, 즉 잠수, 잠암 등 고기압 아래서 하는 작업을 얘기해요. 이 근로자에게는 하루 6시간, 한 주에 3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잘 나옵니다. 아주. 그거는 뭐 단골 메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6시간, 34시간 이렇게. 나머지 뭐 감독과 명령, 뭐 감독하고 명령하라고 하시죠, 그죠?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441쪽에 이건 뭐 문제가 나올 거리는 아닌데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소개드리면은 이와 관련된 자격증이 2개가 있어요. 산업안전지도사가 있고 산업보건지도사가 있습니다. 441쪽에 7번에 나오죠, 그죠? 원래는 이게 거의 그 시험이 시행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시험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옛날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시험이 시행이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전지도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보건지도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말 그대로요. 안전지도사는 안전에 관한 평가 지도를 하는 겁니다. 보건지도사는 보건에 관한 지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찍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41쪽에 옆에 7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다 전제하시고서 한번 상식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사는 2개가 있어요.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이게 있습니다. 이건 약간 눈에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건은 작업환경, 위생 이겁니다. 근데 안전조사는 안전에 관한 문제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2번, 3번, 4번, 5번은 산업위생, 작업환경. 야, 이건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닌 거잖아. 이건 산업보건에 관한 문제인 거지. 1번은 건데 안전. 1번인 거네. 찍은 문제인 건데 과연 이런 문제를 이제 굳이 이렇게 아까운 지문을 가지고 허비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 의아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자격증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만들어낸 그런 지문 같아요. 자, 이해하시고 서류 보존 기간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산업재 발생 기록. 산업재 발생 기록은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그건 좀 나왔어요. 산업재 발생 기록은 발생 기록은 3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 거다. 요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나왔던 문제 한 풀어보고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노무사 2015년도 문제, 16년도 문제가 똑같아요. 그죠? 유해 위험 작업 하루 6시간, 한 주에 34시간. 이건 나왔고, 올해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올해 나왔던 문제. 443쪽에 4번 문제. 작년도죠. 작년도 2017년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약간 팁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필요도 있어요. 모든 그에 예외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예외가 있을 건데 모든이다 진짜 그럴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뭐 잘 여러분이 안 봤던 지문이라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 지문이 일반적인 지문이라서 5번을 찍은 분들이 꽤 많았던 그런 형태였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주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난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조금 총괄 파트라든지 조금 일반적인 내용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아주 기술적인 내용은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교수님들도 모릅니다. 그거는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식사하셨다가 2시에 남녀고용평등법부터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후에 식사하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